법정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그날 방청석의 숨소리마저 얼어붙었다. 휠체어에 앉은 한 여자가 법정 중앙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보조인의 손이 휠체어를 밀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듯 또렷했다. 맞은편에는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는 한 번도 그녀를 쳐다보지 못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고요함을 깼다. 피고는 원고가 사고로 중상을 입은 이후 간병과 돌봄의 책임을 져버리고 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다. 한 중년 여성이 작게 중얼거렸다. 어떻게 의사가? 그 순간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저 여자 집안이. 그 남자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내가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는 등을 돌렸다. 아니, 등을 돌리는 것을 넘어 이혼 서류를 들고 병실 문을 열었다. 당신이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가 했던 말이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작게 말했다. 근데 그 사람이 의사 된 건 누구 덕분인데? 다른 목소리가 답했다. 그러게. 8년이나 혼자 벌어서. 그녀는 그때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버거웠던 그 시절, 그녀는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법정에 있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였지만 그녀의 등은 곧았다. 원고의 헌신적 기여와 피고의 책임 회피를 고려할 때 판사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남자의 어깨가 점점 더 깊이 내려앉았다.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방청석에 앉은 누군가가 속삭였다. 저 여자 의사 집안 사람 아니야? 다른 누군가가 대답했다. 맞아. 그런데 저 남자가 지금 의사잖아. 그 집안 덕에 된 거라던데? 사랑했던 두 사람은 어떻게 이 법정까지 오게 된 걸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대체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은 걸까? 몸을 잃었지만 싸움을 포기하지 않은 이 여자의 과거에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직업을 가진 남자는 왜 자신의 아내를 살리지 않았을까? 이 믿기 힘든 반전의 시작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우리는 매일 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도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누군가의 삶과 그 놀라운 반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분명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어떻게 이 법정에 설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의 시작으로요. 그녀가 처음 그를 만난 건 어느 병원의 긴 복도에서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대부분의 조명이 꺼진 그 복도에서 그녀는 우연히 한 남자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하얀 가운을 걸친 그는 환자 차트를 손에 든 채 느린 걸음으로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피곤함에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지만 환자실 앞에서 멈춰 선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구나. 그때만 해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성실해 보이던 뒷모습이 훗날 자신에게서 가장 멀리 달아날 등이 될 줄은. 그리고 자신이 그를 위해 바칠 8년이라는 시간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조용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이 훗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자 가장 큰 성장이 될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윤서. 25살의 윤서는 제약회사 인턴이었습니다. 약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화학을 깊이 공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취업이 필요했던 평범한 젊은이였죠. 대학병원과 제약회사가 함께 진행하는 임상시험 프로젝트. 윤서는 그 프로젝트의 행정 보조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검체를 나르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성실했습니다. 그날도 윤서는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병원 실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에 채취한 혈액 샘플의 라벨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리하는 중이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남은 실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 윤서는 고개를 들어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었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환자 차트 몇 장을 들고 있었죠. 윤서는 그가 레지던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운 왼쪽 가슴에 달린 명찰에 레지던트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는 환자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차트를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서는 무심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환자의 모니터 불빛, 그리고 침대 옆에 서서 환자의 맥을 짚는 남자의 실루엣. 몇 분 후 그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는 차트에 무언가를 적더니 다시 느린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윤서의 앞을 지나가면서 그녀는 그의 얼굴을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고 집중된 눈빛. 환자를 생각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의 가슴 한편이 조용히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실험실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밤늦게 복도에 계시던 선생님 있잖아요. 내과 레지던트 같던데?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도현 선생님? 3년 차야. 성실하기로 소문났어. 맨날 환자 보고 또 보고 밤에도 회진 도는 거 자주 목격돼. 왜요? 당직도 아닌데. 글쎄. 그냥 환자가 신경 쓰이나 봐. 요즘 애들 안 그러거든. 근데 저 사람은 진짜 의사 체질인가 봐. 윤서는 그날부터 이도현이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며칠 후 윤서는 복도에서 다시 그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낮이었습니다. 그는 환자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머님, 아버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혈압도 안정됐고 호흡도 편안해지셨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환자 가족의 손을 잡아주는 그 손길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노부인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도연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진짜 좋은 의사구나. 그리고 그 생각은 천천히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윤서는 실험실에서 샘플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시약병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가 바닥에 깨지면서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그중 하나가 윤서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아! 윤서는 작게 신음했습니다. 피가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피가 많이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자 도연이 복도에서 실험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조금. 윤서가 손을 감추려 했지만 도연은 이미 실험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상처 깊지는 않네요. 근데 유리 파편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소독은 꼭 하셔야 해요. 응급실 가실래요? 아니면 제가 간단히 처치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소독약과 거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윤서의 손을 다시 잡더니 조심스럽게 상처 부위를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그의 손길을 느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환자를 대하듯, 아니 그보다 더 섬세하게 그는 윤서의 작은 상처를 돌봤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소독하시고 내일도 확인해 보세요. 혹시 빨갛게 붓거나 하면 꼭 병원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윤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윤서는 거즈로 감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속에서 윤서는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그를 생각했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그 진지한 눈빛, 상처를 소독해 주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피곤해 보이면서도 결코 환자를 소홀히 하지 않던 그 모습. 나도 저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 윤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 그 옆에는 늘 피 냄새가 있을 것이다. 소독약 냄새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헌신의 무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서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게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헌신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윤서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를 위해 바칠 시간이 얼마나 길지.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자신이 받게 될 것이 감사가 아니라 배신이 될 줄은.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윤서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함이 훗날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윤서와 도연은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병원 동료들과 가족들만 모인 작은 예식장. 윤서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도연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죠. 힘들 때도 서로 의지하고 행복할 때는 함께 웃으며 살겠습니다. 평범한 서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그 약속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연이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나 의대 편입 준비해보려고. 응? 갑자기? 레지던트 하면서 생각해봤어. 나 의사가 되고 싶어. 제대로 된 의사. 지금은 그냥 보조 인력이잖아. 근데 의사가 되면 내가 직접 환자를 책임질 수 있어.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의대 편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학비도 문제였고 무엇보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하지만 도연의 눈빛을 보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미안해, 윤서야. 몇 년은 내가 돈을 못 벌 것 같아. 괜찮아. 내가 벌면 되지. 윤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몇 년이 8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도연은 레지던트를 그만두고 의전원 입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모든 것을 윤서가 감당했습니다. 제약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윤서는 월급의 대부분을 남편의 공부에 쏟아부었습니다. 1년 후 도연은 의전원에 합격했습니다. 됐어. 윤서야, 나 붙었어. 도연은 합격 통지서를 들고 기뻐했습니다. 윤서도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윤서는 혼자 은행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니까. 윤서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의전원 등록금은 1년에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4년이면 거의 억 단위. 거기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윤서의 월급만으로는 버거웠습니다. 윤서는 야근 수당이 나오는 프로젝트에 자원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회식 자리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갔고 커피는 자판기 커피로 버텼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윤서 씨,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주말까지 나오고. 괜찮아요. 남편이 공부하고 있어서요. 아, 남편분도 직장인이세요? 아니요, 지금은 학생이에요.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연이 의사가 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3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의전원을 무사히 마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윤서는 그날 정말 기뻤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의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도연이 말했습니다. 윤서야, 나 전문의 과정 밟으려고. 인턴, 레지던트 다시 해야 돼. 그게 또 몇 년이야?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에서 4년. 길면 5년? 윤서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끝까지 가보자. 고마워, 윤서야. 내가 전문이 되면 진짜 잘할게. 그때는 내가 다 책임지게. 도연은 윤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서는 그 품에서 잠시 안심했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 동안 도연은 약간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자신의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병원 당직, 회식, 교육비. 의사가 되는 과정은 돈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집세, 공과금, 식비,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서 육아비까지. 그렇습니다. 그 사이 윤서는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 휴가는 법정 최소 기간만 썼습니다. 그 이상은 회사에서 눈치가 보였고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윤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이를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아이를 데려오고 밥을 하고 아이를 재우고 그제야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병원 일이 바빠 집에 거의 오지 못했습니다. 주말에도 당직이 있었고 학회도 다녀야 했습니다. 윤서는 사실상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힘들지 않았을까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도연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당직 중이었으니까요. 응급실에서 밤새 아이를 안고 있던 윤서는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옆자리에는 남편과 함께 온 다른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주며 위로하고 있었죠. 나는 왜 혼자일까? 윤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도연이도 힘들 거야.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윤서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드디어 전문의 자격을 땄습니다.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 윤서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해냈습니다. 전문의 축하 모임이 있던 날 윤서는 처음으로 남편의 병원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윤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도연이가 말 많이 했어요. 부인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남편 공부시키느라 8년을 혼자 버티다니. 도연이 복 많이 받았네요. 윤서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걸 한 거예요. 남편이니까. 그날 집에 돌아온 도연이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정말 고마워. 나 이제 제대로 된 의사야.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질게.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 윤서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그래.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윤서는 몰랐습니다. 그 시작이 사실은 끝의 시작이 될 줄은. 하얀 가운을 입은 남편이 그 가운과 함께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 줄은. 8년간 그녀가 바친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배신할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전문의가 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연은 어느 날 집에 새 양복을 들고 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이었죠. 이게 뭐야? 윤서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양복을 꺼내 보였습니다. 내 돈으로 산 거야. 의사는 옷도 제대로 입어야 한다고 선배들이 그러더라. 얼마짜리인데? 300만 원 좀 넘어. 근데 괜찮아. 내가 벌었잖아.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은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세일 기간에만 옷을 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첫 월급 몇 개월 만에 300만 원짜리 양복을 샀습니다. 당신, 우리 아직 빚도 안 갚았는데? 에이, 그건 천천히 갚으면 되지. 의사가 너무 초라하게 다니면 환자들이 신뢰 안 해.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도연의 소비는 점점 커졌습니다. 명품 시계, 고급 구두, 비싼 가방. 하나둘씩 늘어나는 명품들을 보며 윤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번 돈이니까 당신이 쓰는 거야. 윤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자신이 8년간 버티며 모아둔 것도 없고 이제 남편이 번다고 하니 자신이 뭐라 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도연은 외제차를 계약했습니다. 독일 브랜드의 중형 세단. 윤서가 물었습니다. 우리 차도 멀쩡한데 왜? 윤서야, 의사들은 다 이런 차 타. 나만 국산차 타고 다니면 병원에서 무시당해. 무시는 무슨. 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당신은 몰라. 의사사회는 그래. 도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물질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 도연은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이랑 일식집 갔는데 1인분에 15만 원짜리더라. 역시 수준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것도 다르네. 윤서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그런 말 하게 됐어? 뭐? 수준 있는 사람, 수준 없는 사람. 그런 식으로 사람 구분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의사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도연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환자를 걱정하던 그 따뜻한 눈빛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윤서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어느 주말 병원 직원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오랜만에 단정한 옷을 입고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사 부인들을 보는 순간 윤서는 위축되었습니다. 명품 가방에 고급 액세서리, 세련된 옷차림. 그들은 모두 윤서와는 다른 세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윤서의 옷은 그저 깨끗한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차에 탄 도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좀 옷 새로 사. 너무 촌스러워. 윤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명품 들고 오는데 당신만 그렇게 입고 나오니까 나까지 창피하잖아. 당신, 지금 나한테 창피하다고 한 거야?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좀 더 신경 쓰면 어때? 8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옷 한 벌 제대로 못 샀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명품 들라고? 그건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지. 달라져야 한다는 게 내가 명품을 들어야 한다는 거야? 당신이 창피하지 않으려면? 윤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창피해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데?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데? 며칠 후 윤서는 친정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났죠. 어머니는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동네에서 소문난 병원이었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진료를 마치고 윤서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연이가 요즘 좀 이상해. 윤서는 남편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명품 소비, 오만한 태도, 그리고 자신을 창피해하는 것까지.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처음부터 말했잖니? 의사가 되는 과정보다 의사가 된 후가 더 중요하다고. 엄마, 하얀 가운은 사람을 바꿔. 어떤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지. 내 남편은 후자인 것 같구나.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 네가 그 사람을 여기까지 만든 거잖니? 네가 다시 바로잡을 수도 있어. 근데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알아. 엄마도 의사고 내 아버지도 의사니까. 의사 집안이 어떤지 엄마가 제일 잘 알아. 근데 진짜 좋은 의사는 가운을 입어도 사람을 잊지 않는 사람이야. 내 아버지처럼. 윤서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 중인 아버지는 언제나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나 돈보다 환자의 생명을 우선했죠. 우리 아빠 같은 의사는 왜 이렇게 드물까? 윤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어? 도연은 리모컨을 들고 TV를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환자 살리려고 그랬지. 지금도 그래? 당연하지. 그런데 당신 요즘 환자 이야기는 안 해. 명품 이야기, 돈 이야기, 병원 정치 이야기만 해. 도연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윤서야, 넌 의사가 아니니까 몰라. 그 순간 윤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몰라.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다르다. 당신은 나를 이해할 수 없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다시 그 병원 복도를 떠올렸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환자를 돌보던 젊은 레지던트. 환자 가족의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남자.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얀 가운을 입은 지금의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윤서는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윤서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가 수술하시다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에 계셔. 윤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사에게 급한 가족 일이라고 말하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윤서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평생 의사로 살아온 어머니였지만 지금은 그저 남편이 쓰러진 한 여자였습니다. 엄마. 윤서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관상동맥 협착이래. 수술 중에 갑자기 가슴 통증 호소하셔서. 다행히 바로 응급처치 받아서 큰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의사의 말투로 설명하는 어머니였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윤서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나 환자를 돌보시던 분이 이제는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연결된 전선들, 산소호흡기, 링거줄.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빠. 윤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피곤한 눈빛이었지만 딸을 보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놀랐지?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뭘. 나도 의사인데. 아버지는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윤서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틀간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의사들은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퇴근 후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도 의원 진료를 마치고 저녁마다 병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도연이 한 번도 병문 안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연이는 왜 안 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윤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일이 바빠서요. 바쁘긴. 같은 병원인데 점심시간에라도 잠깐 오지.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도연은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병실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그런 거 어색하거든. 윤서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인이 쓰러졌는데 어색하다는 이유로 병문안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2주차 아버지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실에서 책을 읽으실 정도로 회복되셨죠. 어느 날 아버지가 윤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서야, 서랍 좀 열어봐. 거기 봉투 하나 있을 거야. 윤서가 서랍을 열자 하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윤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읽어봐. 나중에. 나중에요? 응. 지금은 안 돼. 네가 정말 힘들 때 읽어봐. 그때 아빠가 옆에 없더라도 이 편지가 널 도와줄 거야. 윤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윤서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가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무서우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무섭긴 했지. 근데 그것보다 미안했어. 뭐가요? 환자들한테. 내가 수술 못 끝내고 쓰러져서 다른 선생님이 마무리하셨거든. 내 환자인데 내가 끝까지 책임 못 진 게 미안했어. 윤서는 아버지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위험한 순간에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아빠는 정말 진짜 의사세요. 진짜 의사? 네. 환자를 정말 생각하시는.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윤서야, 의사라는 건 말이야.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환자를 단순히 질병의 대상으로만 보면 그건 기계나 다름없어. 진짜 의사는 환자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지. 윤서는 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네가 의사였다면 넌 분명 환자의 마음부터 살폈을 거야. 넌 그런 아이니까. 전 의사가 아니에요, 아빠. 그래도 넌 사람의 마음을 아는 아이잖니.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아버지는 윤서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윤서야, 도연이가. 요즘 좀 힘들지? 윤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셨을까요?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빠가 몰라도 다 알아. 내 표정 보면 알 수 있어. 도연이가 변했구나. 아빠. 하얀 가운은 사람을 시험해. 어떤 사람은 그 무게를 견디고 어떤 사람은 그 무게에 눌려. 도연이는 아직 그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전 어떻게 해야 해요? 기다려줘. 근데 무한정 기다리지는 마. 네가 버틸 수 있을 만큼만 버티고 그래도 안 되면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 아버지의 말씀이 윤서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아버지가 주신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정말 힘들 때 열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윤서는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환자가 아플 때 어떤 생각해? 응. 어떻게 치료할지 생각하지. 그게 다야. 그게 다지. 뭘 더 생각해? 윤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의 대답과 아버지의 대답은 너무 달랐습니다. 당신 환자가 무서워하거나 외로워할 때는 생각 안 해? 그건 간호사들이 할 일이야.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고. 그 순간 윤서는 알았습니다. 도연은 결코 아버지 같은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그 성실한 레지던트는 어쩌면 처음부터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윤서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이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윤서와 도연은 새로 이사갈 집을 보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도연이 병원에서 승진하면서 수입이 늘었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한 것이죠. 이번 집은 평수도 크고 아이 방도 따로 있대. 도연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나온 주말이었습니다. 그래. 주혁이도 좋아하겠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도 이제 자기 방이 있어야지. 도연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윤서도 조금은 기대가 됐습니다. 새 집, 새로운 시작. 어쩌면 도연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지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차는 강변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도로도 한산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서야, 이번 집 계약하면 우리. 도연이 말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옆 차선에서 화물트럭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도연이 급히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 그리고 비명. 윤서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차가 회전하는 것을. 에어백이 터지는 것을. 그리고 목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그 다음은 어둠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윤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어딘가에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여기는 병원?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조차 돌릴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그저 천장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비프음이 빨라졌습니다. 환자 깨어났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윤서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사였습니다. 한윤서 씨 들리세요? 눈을 깜빡여 보세요. 윤서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좋아요. 제 손가락이 보이죠?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윤서는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명령을 내리는데 손가락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발가락은요? 발가락 움직여보세요.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윤서 씨, 교통사고로 경추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지금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손상이 있어서 사지 움직임에 장애가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호흡은 자가로 가능하시고 의식도 명료하십니다. 윤서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지 움직임의 장애? 그게 무슨 뜻이지?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불완전 마비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활 치료를 통해 얼마나 회복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합니다. 그 순간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닦을 수도 없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마 후 도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경상이었습니다. 윤서야. 도연은 윤서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었지만 잡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도연은 울었습니다. 정말로 울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처음 일주일 동안 도연은 매일 병실에 왔습니다. 윤서의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희망을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그러는데 불완전 마비는 회복 가능성이 있대. 재활치료 열심히 하면 다시 걸을 수도 있대. 윤서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다시 일어서자. 2주가 지났습니다. 도연의 방문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던 것이 이틀에 한 번이 되고 3일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병원 일이 바빠서. 미안해. 도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의사는 원래 바쁜 직업이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조금씩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으로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윤서는 참았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병실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만 가득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야.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얼마나 이렇게 살아야 해? 윤서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내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대. 어쩌면 평생. 이럴 수도 있대.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의사야. 병원에서 환자들 보고 수술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하는 사람이야. 근데 집에 오면 당신 간병하고 주말에는 병원 오고.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건데? 나 평생 간병인으로 살 순 없잖아. 그 말에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윤서의 눈물을 보고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윤서는 목소리를 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신음만 새어 나왔습니다. 생각해봐. 냉정하게. 우리 이대로는 안 돼.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윤서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닦을 수도 없는 눈물이 귀 밑으로 베개로 흘러내렸습니다. 8년 동안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한 달, 고작 한 달 만에 나를 버리려는 거야? 윤서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악몽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현실이 악몽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달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달. 윤서는 그 달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윤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할 것입니다. 사고 후 2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윤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약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그날 오후 도연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지도 않고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서야, 이거. 읽어봐. 도연이 서류를 윤서의 시야에 들어오도록 들어 올렸습니다. 윤서는 서류의 제목을 읽었습니다. 이혼 협의서. 윤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모니터에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도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2달 전 울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병실에 묶어둘 순 없어. 나는 아직 젊어. 그리고 의사로서 할 일이 많아. 병원에서도 내 미래를 걱정하고 있어. 이렇게 개인적인 일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윤서는 목소리를 내려 했습니다. 간신히 소리가 나왔습니다. 신. 알아. 네가 날 위해 많은 걸 희생했다는 거.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우리 현실을 봐야 해.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그 눈물을 보고도 말을 계속했습니다. 주혁이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키워주시면 돼. 2분 다 의사시니까 아이 교육도 잘 시키실 거고. 나는 면회권만 가지면 돼. 윤서는 간신히 단어를 뱉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서야,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넌 치료에만 집중하고 나는 내 일에 집중하고. 그게 맞잖아.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의 아버지 한준석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어머니도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도연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읽었습니다. 이혼 협의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렸습니다. 장인어른.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장인어른,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저도 이 결정을 쉽게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아버지의 얼굴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네는 의사야. 의사가 뭔지 아나?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틀렸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의사는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야. 환자의 생명뿐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명도. 자네 아내가 지금 이 침대에 누워있는 이유가 뭔가? 자네와 함께 새 집을 보러 가던 중이었잖아. 자네를 위해서였어.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8년. 우리 딸이 자네를 위해 8년을 바쳤어. 자네가 의전원 갈 때, 전문의 될 때까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지. 자네가 가진 그 하얀 가운, 그 의사 자격증, 그 모든 게 우리 딸의 희생 위에 있는 거야.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연 씨, 당신 참 비겁하네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 따뜻하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딸이 건강할 때는 이용하고 아플 때는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장모님, 나도 의사예요. 나도 환자 봐요. 근데 나는 내 가족 아플 때 절대 저버리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도리거든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얀 가운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야. 자네는 의사로서 기술은 배웠을지 몰라도 태도는 배우지 못했어. 아니, 둘 다 잃었어. 우리 딸을 버리는 순간 자네는 의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장인어른, 너무 심하십니다. 심한 건 자네야. 지금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 병실에 오지 마. 아버지는 병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침대 위에 던지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아버지는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괜찮아.
아빠가 있어. 엄마도 있고. 윤서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편에서 윤서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포기하지 마. 다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당당하게 살 거야. 며칠 후 병실에 또 다른 방문객이 왔습니다. 사촌형 부인 민재원이었습니다. 그는 의료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윤서야, 고모부한테 다 들었어. 재원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XX 이혼 서류 들고 왔다며? 미쳤나 봐. 윤서는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재원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형부가 다 처리해 줄게. 이혼? 당연히 안 해줄 거야. 아니, 해주더라도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야. 형. 부. 말하지 마. 힘들잖아. 그냥 들어. 나는 지난 10년간 의료사고, 의료 분쟁만 다뤘어. 의사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어떤 변명을 하는지 다 알아. 근데 이번 건? 이건 내가 본 것 중 최악이야. 재원은 윤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서야, 너는 싸울 거야. 법정에서. 그리고 이길 거야. 내가 보장해. 지만 네가 지금 몸이 불편한 거 알아. 근데 법은 정의를 따져. 누가 희생했는지, 누가 배신했는지. 그걸 증명할 증거는 넘쳐나? 은행 거래 내역, 등록금 납부 기록, 증인들. 다 있어. 재원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미 조사 시작했어. 너의 8년간 소득, 지출 내역 다 확보했어. 네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숫자로 다 나와. 그리고 그 XX가 전문이 되고 나서 뭘 했는지도 다 나와. 명품 구매 내역, 고급차 할부금. 전부 다. 윤서는 재원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형부가 말했잖아. 의료법 전문이라고. 의사들 상대로 싸워서 이긴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번에도 이긴다. 반드시. 재원은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회복에만 집중해. 다시 걷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만 생각해. 법정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날 이후 두 개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는 재활실에서. 윤서는 매일 물리치료를 받으며 다시 몸을 움직이기 위해 싸웠습니다. 다른 하나는 법정에서. 재원은 이혼 소송에 맞서 싸웠습니다. 도연은 좋은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윤서의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도연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재원은 반박했습니다. 윤서의 8년간 헌신을 증명하고 도연의 배신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서가 포기하지 않고 재활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싸움은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째. 윤서는 손가락을 완전히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도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놀랐습니다. 보통 이 정도 손상은 회복이 더딘데 윤서의 회복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윤서 씨, 의지가 대단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환자 처음 봐요.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윤서는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걸어야 해요. 제 아들한테. 가야 해요. 윤서의 아들 주혁이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왔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면 울었습니다. 엄마, 언제 집에 와? 곧 갈게. 윤서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였습니다. 재활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움직이지 않던 근육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마치 얼어붙은 땅을 파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윤서는 근육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째. 윤서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어섰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1년 넘게 누워서만 보던 천장이 아니라 창문 밖 하늘이 보였습니다. 한 걸음만 걸어보세요. 물리치료사가 양쪽에서 윤서를 지탱하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오른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발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왼발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겨우 5걸음을 걷고 윤서는 다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웃고 있었습니다. 걸었어요. 제가 걸었어요. 그날 밤 윤서는 아버지가 주셨던 편지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 윤서에게라고 적힌 글씨. 윤서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윤서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네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겠지. 아빠가 옆에서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기억해. 넌 강한 아이야. 어릴 때부터 넘어져도 혼자 일어났잖니. 다른 아이들이 울 때 넌 눈물 닦고 다시 일어났어. 의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란다. 내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내 몸도 따라올 거야. 아빠는 그걸 믿어. 사랑한다, 우리 딸. 다시 일어서렴.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렴. 윤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힘을 얻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2년 반째. 윤서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조기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물론 걸음은 느렸고 오래 걸으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주혁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윤서는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걸어 아이를 맞으러 갔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가 걷고 있어. 그래, 엄마가 이제 걸을 수 있어. 윤서는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른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올 거야? 응. 조금만 더 있으면 갈게. 약속해. 3년째. 윤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혼자 힘으로.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경추 5, 6번 손상에서 완전 보행까지 회복한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에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3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재활 치료를 했습니다. 아플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법정의 설날이 왔습니다. 법정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의사가 아내를 버렸다는 이야기는 이미 언론에도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윤서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걸을 수는 있었지만 긴 시간 서 있기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서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맞은편에는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 대신 정장을 입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윤서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도연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윤서를 간병하는 것이 도연의 경력에 지장을 준다고. 하지만 민재원 변호사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위해 8년간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원고의 은행거래 내역, 피고의 의전원 등록금 납부 기록, 생활비 송금 내역. 모두 원고의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재원은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전문의가 된 후 명품 구매, 고급 차량 구매 등으로 원고에 대한 감사는커녕 오히려 원고를 무시했습니다.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윤서의 친구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도연이 윤서를 어떻게 대했는지 증언했습니다. 촌스럽다고 했던 말, 창피하다고 했던 순간들. 판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이 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때문에 입은 사고로 사지마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재활치료를 받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 원고는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고는 살아갈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고를 피고는 버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고로 중상을 입은 이후 간병과 돌봄의 책임을 져버리고 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원고의 8년간 헌신적 기여와 피고의 책임 회피를 고려할 때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혼은 인정하나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70%, 양육권은 원고 단독으로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할 것. 헌신을 저버린 책임, 법은 그 무게를 계산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작아 보였습니다. 법정을 나온 윤서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재헌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윤서는 한 걸음, 두 걸음 걸었습니다. 형부,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거 한 거지. 전 이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지. 넌 이미 다시 살고 있어. 윤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몸을 잃었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사랑을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습니다. 윤서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법정 판결 이후 도연의 삶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내가 사지마비가 되었는데 이혼하려 했다는 이야기. 8년간 뒷바라지한 아내를 버렸다는 이야기. 법정에서 졌다는 이야기. 동료 의사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회식 자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환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인터넷에 재판 기록을 올렸고 그것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환자들은 도연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선생님한테는 안 볼래요. 다른 선생님 없어요? 진료실 앞에서 환자가 간호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듣고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 민원이 늘어났습니다. 진료가 불친절하다는 민원,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 실제로 도연의 진료 태도는 예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1년 후 도연은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자진 퇴사였습니다. 아니, 사실상 강요된 퇴사였습니다. 부장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 선생, 자네 요즘 환자 평가가 좋지 않아. 병원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자네를 위해서라도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 도연은 항변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개원을 결정했습니다. 법정에서 받은 타격이 컸지만 그래도 대출을 받아 작은 내과 의원을 차렸습니다. 주택가 2층에 자리한 조그만 병원. 개원 첫날 도연은 기대했습니다. 환자들이 올 것이라고. 자신은 실력 있는 의사라고. 하얀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첫 주 환자 3명. 둘째 주 환자 5명. 셋째 주 환자 2명. 동네에서 소문이 난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버린 의사라는 소문. 사람들은 그런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광고를 냈습니다.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월세는 밀렸고 직원 월급도 줄 수 없어 간호사는 그만두었습니다. 6개월 후 도연은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대출금, 월세 보증금, 장비할부금. 도연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병원 환자였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위로했고 도연은 그 위로에 매달렸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재혼한 아내는 도연이 가진 것을 노렸습니다. 아직 남아있던 집, 차, 그리고 명의. 그녀는 도연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사업을 한다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남은 것은 수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도연은 고시원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의사 면허는 있었지만 어느 병원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명성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 대신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님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혹시 이도연 선생님?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자신의 환자였던 여자였습니다. 맞으시네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일하고 있습니다. 의사 그만두신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복잡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건을 사고 나갔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거울을 보았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깊어진 주름, 그리고 생기 없는 눈. 거울 속의 남자는 한때 자신이었던 사람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나는 무엇을 잃은 걸까?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의사 자격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삶은 없었습니다. 돈을 벌었지만 사람은 잃었습니다. 명품을 샀지만 명예는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서는 지역 재활센터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윤서는 1년 전부터 재활센터에서 자조모임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해진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희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정말 좋았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한 참가자가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윤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미소였습니다. 더 깊고 더 따뜻한 미소. 센터를 나온 윤서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조금 불편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차에 탔을 때 뒷좌석에서 아들 주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엔 뭐 먹어? 주혁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뭐가 좋아?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 윤서는 웃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윤서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윤서는 문득 대학병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건물 벽면에 큰 현판이 보였습니다. 한준석 명예교수 기념관. 아버지는 작년에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아버지의 공로를 기려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환자를 평생 사랑한 의사. 의술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 의사. 윤서는 차를 잠시 세우고 그 현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 구절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의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란다. 그날 밤 윤서는 아들을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몇 년 전 병실 창문으로 보던 그 차가운 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지는 달이었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8년을 바쳤던 사랑. 모든 것을 잃었던 사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3년. 그리고 지금의 평화.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남편에게 몸을 다쳤지만 영혼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반면 도연은 건강한 몸을 가졌지만 영혼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되었지만 인간을 잃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의사가 됐지만 인간을 잃었고 나는 몸을 잃었지만 다시 인간이 되었어. 그리고 그것이 이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몸으로 사는가? 마음으로 사는가? 타이틀로 사는가? 인간성으로 사는가? 윤서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답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재활센터에서, 강의실에서, 자신의 삶으로. 그로부터 2년 후. 병원 복도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긴 복도, 하얀 벽.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차가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윤서가 아들 주혁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고 제법 의젓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외할아버지 근무하시던 병원이야? 응. 할아버지가 30년 넘게 일하신 곳이지. 두 사람은 복도 벽면에 걸린 현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준석 명예교수 기념관이라는 글씨 아래 하얀 가운을 입고 미소 짓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다. 나도 나중에 의사 될까?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혁아, 의사가 되는 건 내 선택이야. 근데 기억해. 의사든 선생님이든 무슨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야. 사람을 대하는 마음. 할아버지도 그러셨어? 응.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늘 말씀하셨어. 의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윤서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도 일으킬 수 있어요.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서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도 조금 불편한 걸음걸이였지만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 여자가 윤서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활센터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민지 씨. 다시 걸으시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전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었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었고 같은 싸움을 이겨낸 사람들끼리의 포옹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저녁 무렵 윤서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책장에는 여러 권의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윤서가 쓴 책들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1 여자의 재활 이야기 포기하지 않는 힘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증거가 된다. 윤서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썼고 그 책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윤서는 작가이자 강사이자 무엇보다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 밤이 되었습니다. 윤서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 병실에서 보던 그 달. 그때는 차갑고 무심했던 달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그리고 미안하지 않아요. 나 자신에게. 그녀는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도연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자신이 바보였다고, 8년을 낭비했다고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도 자신의 인생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섰다는 것. 그리고 더 강해졌다는 것.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자막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저버린 자는 결국 자신의 심장을 잃는다. 하지만 다시 일어선 자는 더 큰 심장을 얻는다.